너 같은 여군이 탱크를 고친다고? 하! 이등병이 뭘 안다고 설치냐? 꺼져! 내가 만지면 더 고장나! 혹한의 새벽, 남성 군인들의 비웃음 속에서 한 여군 이등병이 조용히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반드시 고쳐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차 아래에서 집어든 금속 파편 하나가 전차 고장이 아니라 사단장 암살 계획임을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비리, 숨겨진 비선 조직 흑표회, 그리고 배신의 진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등병 한 명은 모든 어둠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녀가 본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5시 북방전선은 영하 23도의 혹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37연대 기갑중대의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은 날씨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방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제1전차와 제2전차가 동시에 작동을 멈춘 거예요. 갑자기 엔진이 꺼지고 포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대의 전차가 적진과 가까운 지점에서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부, 제1전차 응답 바랍니다. 통신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2전차도 마찬가지였죠. 두 전차 안에는 각각 4명의 병사가 타고 있었어요. 총 8명이 적진 근처에서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기갑중대 본부는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비 담당 강태수 상사가 급히 공구함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의 뒤로 정비병 서너 명이 따라왔죠. 강태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관이었습니다. 전차의 모든 부품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아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도연 사단장이 작전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서도연은 군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예사롭지 않았죠. 사단장님, 제1전차와 제2전차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작전 참모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서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동시에 두 대가 멈췄다는 건 단순한 고장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정찰대 위치는 적진에서 3km 지점입니다. 적이 움직임을 감지하면 포위될 수 있습니다. 순간 작전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8명의 병사가 적진 근처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정찰되는 적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수 상사와 정비병들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달려 전차가 멈춘 지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전차를 살펴본 강태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엔진은 정상이었고 연료도 충분했어요. 배터리도 문제 없었죠. 그런데 전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게 정상인데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정비병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수도 머리를 극적였어요. 20년 동안 전차를 만져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어요. 적의 정찰 드론이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대는 전차 안에서 숨죽이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장을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전투복이 조금 헐렁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군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이등병이었죠. 윤다운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저기요. 다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등병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강태수 상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봤습니다. 이등병, 지금 뭐 하는 거야? 1분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다운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경력의 정비 상사도 못 고치는 전차를 갓 입대한 이등병이 고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뭐? 이등병이 전차를 고쳐? 말도 안 돼. 강태수가 고함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렸죠. 누군가는 비웃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도연 사단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다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서도연은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어요. 그리고 진짜 실력자와 허풍쟁이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다. 서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사단장을 쳐다봤어요. 1분. 단 1분이다. 윤다운 이병 해봐라. 다운이 고개를 숙여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강태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사단장의 명령이었기에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군 전체를 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다운이 전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전차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추운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그리고 전차 해치 안쪽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유압과열, 폭발까지 60초. 전차 안에서 자동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발이라니요? 전차가 폭발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위험했어요. 반경 50m 안에 있는 병사들은 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후퇴, 빨리 떨어져. 강태수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다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차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윤다운 이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와. 강태수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다운은 이미 전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과해 전차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내부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계기판에 붉은 경고등만이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59초, 58초, 밖에서 누군가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전차를 바라봤어요. 서도연 사단장도 두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만약 다운이 실패한다면 저 어린 이등병은 전차와 함께 폭발할 겁니다. 다운은 떨리는 손으로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불빛이 전차 내부를 비췄어요. 운전석, 포수석, 장전수석. 모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찰대원들은 이미 전차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죠. 다온은 재빨리 유압장치가 있는 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50초, 49초, 밖에서 들려오는 카운트다운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온의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지만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다온은 유압장치 덮개를 열었습니다. 끼익 차갑게 얼어붙은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유압 실린더가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어요. 하지만 다온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실린더 주변의 배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35초, 34초,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어요. 다온은 떨리는 손으로 배선을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작은 장치를 발견했죠. 회전축 조절기였습니다. 이 장치가 잘못 설정되면 유압이 과열되고 결국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다온이 조절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걸 느꼈어요. 조절기에 안전핀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안전핀은 실수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뺀 거였죠. 이건 누가 일부러 건드린 흔적이에요? 다온이 중얼거렸습니다. 안전핀뿐만 아니었어요. 회전축도 최대치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정상 작동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치였죠. 이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차를 망가뜨린 거였어요. 20초, 19초,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다온은 생각을 멈췄어요. 지금은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전차를 살려야 했죠. 다온은 공구 주머니에서 작은 육각 렌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정상 위치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영하 23도의 추위가 금속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다온은 이를 악물었어요. 손에 힘을 주고 렌치를 돌렸습니다. 끼익.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전축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온의 손이 빨갛게 변했어요. 차가운 금속을 맨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초, 9초, 밖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긴박해졌어요.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수 상사는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쳤어요. 무력한 자신이 한심했던 겁니다. 서도현 사단장만이 눈을 뜨고 전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 누군가의 공작이라면 그 배우를 반드시 찾아낼 거였습니다. 5초, 4초, 다온이 마지막 힘을 다해 렌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이 정상 위치에서 딸깍 소리를 냈어요. 다온은 재빨리 안전핀을 다시 끼웠습니다. 이제 유압 스위치만 올리면 됐어요. 3초, 2초, 1초, 다온의 손이 유압 스위치로 뻗어갔습니다. 마지막 0.3초 스위치를 위로 밀어 올렸어요. 우웅. 전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붉게 깜빡이던 경고등이 꺼졌어요. 포탑도 천천히 정상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전차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죠.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전차가 살아났어.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태수 상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다온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차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파편을 주었어요. 이건 분명 안전핀을 빼는데 사용된 공구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구는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온이 전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지만 다온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서도연 사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윤다온 이병. 사단장님, 이거 봐주십시오. 다온이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금속 파편이 있었어요. 서도연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돌처럼 굳었죠. 이건 M13 공작용 폭발장치? 군에서는 사용 금지인데. 서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흑표에 설마 다시 움직이는 건가? 서도연 사단장은 금속 파편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어요. 지금 이 사실을 공개하면 부대 전체가 동요할 수 있었습니다. 흑표회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죠. 윤다온 이병, 잠시 따라와라. 서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단장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다른 병사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다온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었죠. 자네가 본 것을 다시 말해보게. 예, 사단장님. 유압장치의 회전축이 최대치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안전핀도 빠져 있었고요. 이건 분명 누군가 일부러 한 겁니다. 다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등병이 이런 중대한 사실을 마주한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어요.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흑표회가 군을 뒤흔들던 그때 말이에요. 방위사업 비리, 무기거래 조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들. 모두 흑표회의 짓이었습니다. 윤다온 이병. 예, 사단장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다른 병사들에게는 절대 안 돼. 알겠나? 하지만, 사단장님, 이건 부대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다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만약 흑표회가 정말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저들은 더 깊숙이 숨을 테니까.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불안했어요. 누군가 전차를 공작했다는 건 부대 안에 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본부, 정찰대 위치 확인했습니다. 적 정찰대가 접근 중입니다. 서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찰대원들은 아직 적진 근처에 있었어요. 전차가 다시 작동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제1전차 즉시 복귀하라. 서도연이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전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온이 고친 전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탑도 제대로 작동했죠. 전차는 눈 쌓인 길을 달려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제2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온이 제1전차를 고친 방법을 강태수 상사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유압장치를 점검하고 회전축을 정상 위치로 돌렸습니다. 제2전차 역시 다시 살아났죠. 두 대의 전차가 부대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정찰대원 8명도 모두 살아 돌아왔어요.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야. 윤다온 이병이 해냈어. 병사들이 다온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다온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갔죠. 전차는 살렸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차를 망가뜨렸고 그 배후에는 흑표해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주머니 속 작은 금속 파편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 작은 파편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걸 다온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태수 상사가 다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표정이 복잡했어요. 부끄러움과 감탄이 섞인 얼굴이었죠. 윤다온 이병.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원인을 찾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다온은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느낀 거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던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새벽의 혹한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도연 사단장은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금속 파편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M13 공작용 폭발장치. 이건 군에서 10년 전에 사용 금지된 장비였습니다. 위험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었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서도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흑표에는 12년 전에 해체됐다고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고 조직은 와해됐다고 발표됐었죠. 하지만 서도연은 의심했어요. 정말 모두 잡혔을까? 혹시 누군가는 살아남아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번 사건. 이건 단순한 전차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전차를 망가뜨렸어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찰대를 위험에 빠뜨리려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도연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무기 거래의 부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들. 서도연은 이런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걸까요? 서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건 선전포고였어요. 흑표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의 진실을 몰랐어요. 전차 수리는 완전히 끝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온과 서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서도연 사단장은 다온을 작전실로 불렀습니다. 시각은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부대 대부분의 불이 꺼진 시간이었죠. 복도는 고요했고 간간히 순찰병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도연이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차 정비 기록, 부품 출고, 명세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견한 금속 파편까지 모두 놓여 있었죠. 윤다온 이병, 들어오게. 예, 사단장님. 다온이 경례하며 들어갔습니다. 서도연은 다온에게 의자를 권했어요. 다온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등병이 사단장과 단둘이 앉아 있다는 게 낯설고 긴장됐죠. 오늘 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네. 서도연이 책상 위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온의 눈이 서류를 훑어내려갔어요.
전차 정비 기록에는 지난 한 달간의 점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 서도연이 물었습니다. 다온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주의 깊게 보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죠. 사단장님, 이 기록 일주일 전 날짜가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 일주일 전 11월 30일 일요일로 기록돼 있는데 11월 30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 담당자 서명도 강태수 상사 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서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온의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서도연도 이미 그 부분을 발견했지만 다온이 직접 찾아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맞아. 이 기록은 누군가 조작한 거야. 실제로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했다고 기록한 거지.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 전차를 건드렸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서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품 출고 명세서였어요. 지난 석 달간 부대에서 출고된 모든 부품의 목록이 적혀 있었죠. 여기 보게. 2달 전에 유압 실린더 부품이 출고됐어. 하지만 전차 정비 기록에는 유압 실린더를 교체했다는 내용이 없네. 그럼 그 부품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그게 문제야. 출고 신청자는 최강민 대위로 돼 있어. 다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강민 대위는 서도연 사단장의 보좌관이었어요. 사단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죠. 그런 사람이 왜 멋대로 부품을 출고했을까요? 서도연은 금속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파편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어요. 이 파편은 M13 공작용 폭발장치의 일부야. 10년 전까지 특수부대에서 사용했던 장비지. 하지만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사용이 금지됐어. 지금은 폐기 처분된 상태야.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누군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 전차를 공작하는데 사용했지. 다온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서도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 속에는 수갑을 찬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군 내부 비선 조직 흑표의 전원 검거. 흑표에 들어본 적 있나? 서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대하기 전에는 그런 조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2년 전 군 내부에 비선 조직이 있었어. 이름은 흑표회. 겉으로는 친목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방위사업 비리를 일으킨 범죄 집단이었지. 서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던 거예요. 저들은 무기 구매를 조작하고 군 장비 사고를 일부러 만들어냈어. 사고가 나면 새 장비를 구매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을 빼먹었지.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이 흑표의 주머니로 들어갔어. 다온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군대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들통났어.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고 조직은 해체됐다고 발표됐지. 나도 그렇게 믿었고. 서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속 파편을 툭툭 쳤어요. 하지만 이게 나타났어. M13 장치는 흑표회가 즐겨 쓰던 공작 도구였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장비를 망가뜨릴 수 있었거든. 그럼 흑표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잠든 줄 알았는데 깨어난 것 같아. 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고요해 보이는 부대.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내가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 무기 거래의 부정, 예산 집행 문제.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많이 나왔지. 서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날 조사하지 못하게 먼저 제거하려는 건가? 다온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전차 사고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저건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장을 노린 암살 시도였던 거죠. 사단장님을 노린 겁니다. 다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찰 임무 일정은 일주일 전에 확정됐어. 내부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지. 누군가 그 정보를 이용해 전차를 미리 공작해 둔 거야. 정찰대가 적진 근처에서 고립되면 나는 직접 구조에 나섰을 거고 그때 전차가 폭발하도록 설계했던 거지. 다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차를 고치지 못했다면 사단장은 지금 죽어 있을지도 몰랐어요. 윤다온 이병. 서도연이 다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제부터 자네의 역할은 단순한 이등병이 아니야. 자네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나와 함께 진실을 밝혀낼 동료야. 다온은 침을 삼켰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이 부대를 그리고 사단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명심하게. 흑표회는 위험한 조직이야. 저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아. 자네도 이제 표적이 될 수 있어. 각오했습니다, 사단장님. 다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장과의 면담을 마친 다온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전차 수리, 금속 파편의 발견, 그리고 흑표회라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간간히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다온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다온의 등에서는 땀이 흘렀어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온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온은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시간에 복도에서 전화를 한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는 건 들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내일 전차 시승 때면 끝납니다. 다온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최강민 대위였습니다. 사단장의 보좌관이자 부품 출고 명세서에 이름이 적혀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다온은 조심스럽게 모퉁이 너머를 훔쳐봤습니다. 복도 중간쯤에 최강민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고개를 돌리며 통화를 이어갔죠. 사단장만 사라지면 흑표회가 움직입니다. 예,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흑표회라는 단어를 직접 들었어요. 최강민 대위가 정말 흑표회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사단장과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배신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온은 재빨리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찾아 눌렀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했죠. 내일 오전 10시 전차 시승 훈련 중에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사단장은 반드시 참관하실 테니까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공작이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전차 시승 훈련. 사단장은 항상 중요한 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최강민은 그걸 이용하려는 거였죠. 예, 제거 후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군수 라인 장악은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흑표회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다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강민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다오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최강민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다온이 숨은 쪽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최강민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온은 최강민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죠. 다온은 조심스럽게 최강민의 뒤를 따랐습니다. 멀리 떨어진 채로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최강민은 본부 건물을 나와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별관에는 장교들의 숙소와 회의실이 있었죠. 최강민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온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온은 창문을 떠올렸습니다. 별관 건물은 오래돼서 창문이 크고 낡았어요. 혹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온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 창문을 찾았죠.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의 방이었어요. 다온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다온은 건물벽에 붙어선 배수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어 올라갔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배수관이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올라가 2층 창문 옆에 도착했죠. 창문 커튼 사이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최강민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류 중 하나에는 전차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폭발 지점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전차 폭발 설계도였죠. 또 다른 서류에는 부대 배치도와 함께 사단장의 동선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별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사단장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강민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명단이 떠올랐어요. 다온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으려 했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어요. 군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계급과 소속도 함께 적혀 있었죠. 흑표의 명단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10여 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다온은 숨을 죽이며 명단을 기억하려 했어요. 최강민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단장 제거 후 군수 라인 장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온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계획서에는 사단장이 사라진 후의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사단장 자리를 대체할 것인지, 어떻게 군수 예산을 통제할 것인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돼 있었죠. 다온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배수관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된 배수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였죠. 최강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다온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최강민이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다온은 배수관에 매달린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강민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최강민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증거를 사단장에게 전달해야 했죠. 다온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온의 어깨를 뒤에서 움켜잡았어요. 강한 힘이었습니다. 다온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죠. 너, 너무 깊이 들어갔어.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은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수 상사였어요. 다온은 순간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강태수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20년 동안 무거운 장비를 다뤄온 정비관의 소나기였어요. 다온은 숨이 막혔습니다. 상사님, 놔주세요. 다온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다온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다온의 어깨가 아팠죠.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 시간에 밖에 있어? 강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온은 강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대답해. 최강민 대위를 미행한 거지?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태수가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상사님도 흑표의 사람입니까? 다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죠. 넌 모르는 게 나아. 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온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강태수도 연루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뭔가를 알고 있었죠. 놓아주십시오. 다온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강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이등병이 자신을 밀쳐낸 것에 당황했던 거죠. 다온은 재빨리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강태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윤다온, 서. 하지만 다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달렸어요. 본부 건물을 향해 사단장에게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강태수의 발소리가 따라왔지만 다온은 더 빨랐습니다. 본부 건물에 도착한 다온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층 복도를 달려 작전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하게, 다급하게 두드렸어요. 사단장님, 윤다온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도연이 놀란 얼굴로 다온을 바라봤어요. 다온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온은 작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도연이 문을 닫았어요. 다온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전차 시승 때면 끝납니다. 사단장만 사라지면 흑표회가 움직입니다. 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녹음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민이 배신자였군. 서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온은 창문에서 본 것들도 설명했습니다. 전차 폭발 설계도, 사단장 동선표, 흑표의 명단,
그리고 사단장 제거 후 계획서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서도연은 책상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어요. 흑표에는 12년 전 없어졌다고 했지만 그저 숨어 있었던 거야. 서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부대가 보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썩은 뿌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단 하나야. 군 장비 사고를 조작해서 예산을 빼먹는 것. 사고가 나면 새 장비를 구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이 흑표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시작한 나를 먼저 제거하려는 거지. 다온의 손도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돈을 빼먹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다온이 서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흑표애가 누군지 밝혀야 합니다. 서도연은 다온을 바라봤어요. 작은 체구의 이등병이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이등병에겐 너무 위험해. 전 이미 전차 안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부대를 지키고 싶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린 병사에게서 군인의 진정한 정신을 봤어요. 계급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윤다온. 서도연이 다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부대를 함께 지키자. 다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였죠. 명심해라. 흑표에는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 그게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야. 서도연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헌병대 직통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아침 전차 시승 훈련 전에 헌병대를 부를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헌병대 안에도 흑표의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연락할 거야. 국방부 합동수사단. 저들은 깨끗해. 흑표에도 손을 댈 수 없는 조직이지. 서도연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전차 시승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였어요. 하지만 미리 합동수사단을 대기시켜둘 거였습니다. 최강민이 움직이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죠. 위험합니다, 사단장님.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면. 그래서 자네가 필요해. 서도연이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훈련 전에 전차를 점검해줘. 공작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무력화시키는 거야.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서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수 상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강태수? 서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태수는 흑표의 핵심은 아닐 거야. 아마 협박당하고 있거나 약점을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일 모든 게 끝나면 강태수도 진실을 말하게 될 거야. 다온은 이해했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봤었어요. 악당의 눈빛이 아니라 희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결전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죠. 윤다온 이병. 예, 사단장님. 오늘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서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새벽 5시 다온은 전차 경납고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차 시승 훈련. 그 전에 전차를 점검해야 했어요. 최강민이 또 다른 공작을 해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온은 헤드랜턴을 켜고 전차 내부를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유압장치, 엔진, 연료 라인, 전기 배선,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온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최강민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발견되는 곳에 공작을 해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온은 전차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새를 발견했어요. 원래는 없어야 할 틈이었습니다. 다온은 공구로 바닥판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다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닥판 아래에 작은 장치가 설치돼 있었어요. 타이머가 달린 폭발 장치였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로 설정돼 있었죠. 다온은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타이머를 분리했어요. 휴! 다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발 장치를 무력화했어요. 이제 전차는 안전했습니다. 다온은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서도연 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대 외곽 폐창고에서 만나자. 최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온은 몸을 숨겼어요. 최강민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공작이 실패했어. 윤다온 그 이등병이 또 방해했어. 하지만 괜찮아. 예비 계획이 있으니까. 다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비 계획이라니요? 최강민은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전 9시 폐창고에서 최종 점검한다. 모두 집합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최강민은 복도를 따라 사라졌어요. 다온은 재빨리 사단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도연은 다온의 보고를 듣고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창고로 간다. 합동수사단은 이미 대기 중이야. 최강민과 흑표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합니다, 사단장님. 위험하지 않은 전쟁은 없어. 서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다온과 서도연은 폐창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였어요. 1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적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온과 서도연은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창고 안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폭발물, 공작 장비, 전차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작은 작업대에는 설계도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흑표회의 비밀 작업실이었던 거예요. 최강민이 3명의 남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온은 그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군수가 김중이었어요. 사단장 제거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최강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등병 때문이야. 윤다온.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차를 고쳤는지 모르겠어. 김중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들통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장이 눈치챘을 가능성이. 상관없어. 최강민이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만 없으면 돼. 그러면 우린 다시 군 장비 예산을 손에 쥐는 거야. 흑표회가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다온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다. 최강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사단장 집무실에 폭발물을 설치한다. 원격 폭발이니까 우리는 안전해. 다온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멈춰야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온은 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때였습니다. 다온은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등장에 창고 안에 4명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최강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윤다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의 계획 모두 끝났습니다. 다온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습니다. 전차 공작, 폭발 계획, 흑표에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흑표의 멤버 3명이 다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이었어요. 다온은 뒤로 물러섰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강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등병 하나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 혼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서도연 사단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최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최강민 대위. 아니, 이제는 대위도 아니지. 서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배신자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최강민은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리모컨이었어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이 창고에는 폭발물이 설치돼 있어요. 최강민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죠. 이미 헌병대가 듣고 있어요. 다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끝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박살났습니다. 헌병대원 수십 명이 들이닥쳤어요. 총을 겨눈 채로 돌입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을 들어. 헌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최강민과 흑표의 멤버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강민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군은 원래 이런 곳이야. 돈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다온은 최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은 원래 정의로운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럽힌 거예요. 헌병들이 최강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른 3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창고 안의 모든 증거물이 압수됐습니다. 서도연은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12년 동안 숨어있던 흑표회의 소굴.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다온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최강민과 흑표의 멤버 3명이 체포된 후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검은색 차량 6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합동수사단장 박준영 대령이 선두에 섰습니다. 박준영은 서도연 사단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사단장님. 12년 동안 숨어있던 흑표회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윤다온 이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서도연이 다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준영도 다온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윤다온 이병. 당신의 용기가 군을 구했습니다. 다온은 어색하게 경례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낯설었어요. 합동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폐창고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이 분석됐어요. 컴퓨터에 저장된 명단, 폭발물 제작 기록, 예산 횡령 내역.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흑표회의 전체 조직도가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최강민은 말단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관리자였죠. 그 위로 더 큰 인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합동수사단은 전국적인 동시 검거에 나섰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흑표의 멤버들이 체포됐어요. 전직 고위 장군 3명이 자택에서 연행됐습니다. 12년 전 흑표의 해체 당시 빠져나간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퇴역 후에도 계속 조직을 운영해왔던 겁니다. 군수업체 임원 12명도 사무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기를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어요.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내부 공작조 5명은 각 부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차를 비롯한 장비들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사고를 위장해서 새 장비 구매를 유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역 장교 7명, 최강민을 포함한 이들은 흑표회의 실행자들이었습니다. 조직의 명령을 받아 직접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죠. 총 27명. 12년 동안 숨어서 군을 좀먹던 흑표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녁 6시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성민이 직접 나섰어요. 오늘 대한민국군은 부끄러운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성민 장관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12년 전 해체됐다고 알려진 비선조직 흑표회가 실제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 장비 사고를 조작하고 방위사업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 용감한 병사의 노력으로 이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북방전선 37연대 소속 윤다온 이병. 이 병사는 전차를 살렸고 사단장을 살렸고 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이성민 장관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다온 이병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군은 이런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악이 처벌받았으니까요. 이틀 후 북방전선 37연대에서 특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모였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정렬에 서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서도연 사단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다온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다온 앞으로 걸어왔어요.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도연은 수백 명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다온 이병. 서도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전차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이 부대에, 아니, 대한민국군 전체의 명예를 지켰다. 다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서도연은 주머니에서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상병 계급장이었어요. 지금부터 너는 윤다온 상병이다. 서도연이 다온의 어깨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다온은 차렷 자세로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내 옆에서 이 부대를 지켜다오. 예, 충성. 다온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렸어요. 부대 전체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윤다온 상병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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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수 상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강태수는 흑표회에 협박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족을 인질로 잡혀 어쩔 수 없이 침묵했던 겁니다. 강태수도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온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이 얼어붙은 전선에서 한 이등병이 군 전체를 구했습니다. 계급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정의를 향한 용기였습니다. 다온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해서 이런 일을 해낸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용기를 내서 행동에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의 차이였죠. 서도연이 다온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윤다온 상병. 아닙니다, 사단장님. 감사한 건 저입니다. 다온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동등한 동료였어요. 함께 싸워 이긴 전우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추웠던 북방전선도 오늘만큼은 따뜻했어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으니까요. 윤다온 상병은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도 기억할 거예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군은 원래 정의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윤다온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군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미쳤어? 훈련병 주제에 장군 가슴에 뭘 꽂는 거야? 죽고 싶어? 비켜요! 지금 안 하면 죽습니다! 강원도 혹한기 훈련장 한가운데 여군 훈련병 정아리는 입대한 지 불과 12일 만에 3스타 조경민 사령관의 가슴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대장은 이를 갈며 소리쳤고 장교들은 할인을 덮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군의 숨이 막대기 사이로 되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살 시도, 보온병 조작, 삭제된 CCTV, 여군을 죽이려는 호송차 습격까지, 그리고 드러난 더 큰 악. 도대체 왜 여군 훈련병이 장군의 목숨을 구한 그 10초가 군 전체의 음모를 무너뜨린 걸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는 새벽부터 사르에는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육군 교육사령부 소속 훈련병들이 동계 훈련을 받고 있었죠.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훈련병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조인서 3스타가 직접 훈련장을 방문한 날이었거든요. 30년 군 생활을 통해 쌓아온 카리스마와 절제된 위엄을 갖춘 조인서 장군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장군은 천천히 대열 앞을 거닐며 훈련병들의 자세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입대한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은 여군 훈련병 정아린도 그 대열 속에 서 있었습니다. 21살의 하린은 다른 훈련병들과 마찬가지로 긴장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하린의 눈빛은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훈련을 받는 초보 훈련병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조인서 장군이 대열 중앙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장군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지더니 한 손으로 목을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잠시 헛기침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장군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쓰는 듯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장교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가려는 순간 조인서 장군은 무릎을 꿇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군의 몸이 얼어붙은 땅에 부딪혔죠. 훈련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사관들이 달려오고 장교들이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사령관님, 사령관님, 의무병 어디 있어? 혼란 속에서 하린은 조인서 장군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다가 이제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하린은 그 증상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급성 후두 부종으로 인한 기도 폐쇄였죠. 몇 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질식사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무병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0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이 추운 산속 훈련장에는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었죠. 그 시간이면 조인서 장군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하린은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평소 훈련장에는 없던 나무 응급 트레이닝 스틱 하나가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린은 결심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하린은 대열을 박차고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하린은 개의치 않고 조인서 장군에게 달려갔어요. 비켜주세요. 지금 숨을 못 쉬고 계십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사관 한 명이 하린을 제지하려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훈련병이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대열로 돌아가. 하지만 하린은 이미 조인서 장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군의 목 부위를 조심스럽게 더듬었죠. 촉진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하린을 끌어내려 했지만 하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기도가 막혔습니다. 즉시 절개하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하린은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 응급 트레이닝 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생존용 나이프를 꺼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당장 멈춰. 하지만 하린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1cm 깊이로 절개를 가했고 그 틈으로 나무 막대기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순간 조인서 장군의 입에서 푸어억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막혔던 기도를 통해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훈련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린과 조인서 장군을 바라봤어요. 장군의 얼굴색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 여군 훈련병이 사령관님을 살렸어.
조인서 장군이 쓰러진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사실 하리는 장군이 완전히 쓰러지기 전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대열 점검을 하던 장군의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죠. 일반 훈련병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였지만 하린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장군이 목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도 하린은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목의 피로를 푸는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장군의 손동작이 불안정해졌죠. 마치 목 안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계속해서 목을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그 증상을 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증상이었거든요. 혀와 목 안쪽이 급격히 부어오르면서 기도를 압박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에는 1년 전 해외 의료 봉사 활동 중 목격했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벌에 쌓인 환자가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졌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당시 하린은 군의관 후보생 선발 전국 1위로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의학 지식과 실전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었죠. 해외 봉사 활동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급성 쇼크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현장 책임자는 포기를 지시했어요.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환자를 살릴 확률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즉석에서 기도 절개술을 시행했고 결국 환자를 살려냈죠. 그 공로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린에게는 독이 되었어요. 지시 불복종을 문제 삼은 상관이 하린의 기록을 조작했고 결국 군의관 후보생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역 여군으로 재배치되어 지금 이 훈련장에 서 있게 된 거죠. 하린은 조인서 장군의 증상을 보며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군의 혀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입술도 2배 이상 부풀어 올랐습니다. 얼굴 전체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이제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장군은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부은 혀와 목 안쪽 조직이 기도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의무요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외딴 산속 훈련장까지 의무병이 도착하려면 최소한 15분은 걸릴 것이 분명했어요. 앰뷸런스가 올라올 수 있는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 장비라고는 간단한 구급상자밖에 없었죠. 에피네프린 주사도 산소호흡기도 기관 삽관 도구도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리는 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조인서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막힌 기도를 뚫어 공기가 통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응급기도 절개술, 전문 용어로는 윤상갑상막 절개술이 유일한 해답이었죠. 하지만 그 시술에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최소한 튜브나 캐뉼러 같은 것이 있어야 했어요. 하리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훈련장 바닥, 조인서 장군이 쓰러진 곳에서 불과 2m 떨어진 지점에 나무 응급 트레이닝 스틱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이런 훈련장에는 절대 있을 리 없는 물건이었어요. 훈련병들의 안전을 위해 훈련장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나무 막대기의 위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막대기의 굵기와 길이가 응급기도 확보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적당했습니다. 하리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생각이 들었죠. 혹시 누군가 이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조인서 장군을 살리려는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인서 장군의 입술이 완전히 파래지고 있었어요.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만 더 지나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열을 박차고 나가 조인서 장군에게 달려갔어요. 부사관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하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장군의 목 부위를 신속하게 촉진했어요.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윤상갑상막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1년 전 해외에서 시행했던 그 시술이 손끝에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죠. 하린은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며 생존용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제짓 따위는 이미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린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점에 1cm 깊이로 절개를 가했고 나무 막대기를 기도 안으로 밀어 넣었죠. 푸어! 조인서 장군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혔던 기도를 통해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장군의 파래졌던 얼굴이 천천히 정상 색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하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나무 막대기는 대체 누가, 왜 거기에 놓아둔 것일까요? 조인서 장군이 숨을 쉬기 시작하자 훈련장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처음의 경악과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하린에게 집중되었어요. 부사관 2명이 재빨리 하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린은 저항하지 않았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조인서 장군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병 정하린, 지금 당장 일어서. 한 대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에 묻은 피를 보며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의 몸에 칼을 댔다는 것, 그것도 삼성 장군에게 말이죠. 군대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관들이 하린의 손에서 나이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린을 훈련장 구석으로 끌고 가려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긴급 출동한 의무 헬기가 훈련장 상공에 나타난 것입니다. 헬기에서 의료진이 급히 내려왔고 그 선두에는 육군 의무사령부 의무단장 김철수 중장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중장은 현장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조인서 장군의 목에 나무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이해했죠. 응급기도 절개술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장군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김철수 중장은 주변 장교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 응급처치를 한 겁니까? 한 대위가 구석으로 끌려가고 있는 하린을 가리켰습니다. 김철수 중장은 빠른 걸음으로 하린에게 다가갔어요. 하린의 손에 묻은 피와 떨리는 손가락을 보며 중장은 물었습니다. 훈련병, 자네가 이 시술을 한 건가? 예, 그렇습니다. 하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김철수 중장은 조인서 장군의 목 부위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절개 위치가 정확했습니다. 윤상갑상막을 정확히 찾아 최소한의 깊이로 절개했고 막대기를 삽입한 각도도 완벽했죠. 전문 의료진도 긴장하는 고난도 시술이었습니다. 대단하군. 완벽한 응급기도 확보였어. 김철수 중장이 주변 장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훈련병 아니었으면 사령관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당장 이 훈련병 풀어주시오. 부사관들이 당황하며 하린의 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군법상 할인의 행동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명령 없이 대열을 이탈했고 상급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죠. 조인서 장군이 헬기로 후송된 뒤 할인은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경찰대 조사실에 앉은 할인은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조사관들은 할인의 진술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열이틀 된 훈련병이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했거든요. 훈련병 정할인 민간에서 의료 관련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원래 군의관 후보생이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조사관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할인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게 정할인 훈련병, 1년 전 군의관 후보생 선발시험 전국 1위 합격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록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명문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군의관 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전국 1위로 합격했어요. 해외 의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긴급구조 상황에서의 뛰어난 판단력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군의관으로서 완벽한 이력이었죠. 그런데 1년 전 할인의 기록에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해외 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오지 마을에서 급성 알레르기 쇼크로 쓰러진 환자가 발생했고 현장 책임자는 의료 장비 부족을 이유로 환자 포기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지시를 거부했어요. 할인은 즉석에서 응급기도 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도구도 없이 소독한 칼날과 빨대만으로 환자의 목숨을 구했죠. 환자는 살았고 할인은 그 공로로 국제의료봉사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영웅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선임 군의관이 할인을 지시 불복종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환자를 살린 것은 결과론이고 상급자의 명령을 어긴 것은 명백한 규율 위반이라는 논리였죠. 그 선임 군의관은 할인의 인사 기록에 문제 인물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선임 군의관과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 작전과장 임창석 대령이 같은 대학 동기였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군사학과 출신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할인의 군의관 후보생 자격 박탈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했지만 할인의 경우는 서류상 문제로 자격이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일반 현역 여군으로 재배치되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인을 군의관 길에서 배제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철수 의무단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사조작이야. 전국 1위 인재를 이런 식으로 묻어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난 일이었고 공식 기록상으로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은 조사를 받으며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1년 전부터 자신은 누군가의 눈밖에 났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인서 장군을 살린 것이 또 다른 화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인을 제거하려 했던 그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일 것이 분명했죠. 조사실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일 된 여군 훈련병이 삼성 장군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부대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임창석 대령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인서 장군이 군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군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여전히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치고는 증상이 너무 급격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는 장군의 혈액 샘플과 위 내용물을 채취해 국군의학연구소로 보냈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군의학연구소 독성학과 박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박사의 손에는 봉인된 검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철수 의무단장과 군수사대 책임자가 회의실에 모였고 박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조인서 장군의 혈액에서 특수합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철수 의무단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합성 물질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알레르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이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 합성물입니다. 인체에 투여되면 급성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는 화면에 분자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화학식이 나타났죠. 이 물질의 특징은 투여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급격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알레르기 검사로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야 겨우 찾아낸 것입니다. 군 수사대 책임자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이런 물질을 민간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합성 물질은 군 연구시설에서만 제조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생화학전 방어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실험용 물질입니다. 민간은 물론이고 일반 군 부대에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의무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인서 장군을 살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군 내부의 누군가가 말이죠. 투약 경로는 파악했습니까? 위 내용물 분석 결과 장군께서 훈련장에 가시기 직전에 드신 음료수에서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수사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조인서 장군이 훈련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는 사령부 집무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장군은 출발 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장군의 개인 보온병에 담긴 차였죠. 수사대원들이 장군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군의 개인 보온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은색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장군이 10년 넘게 사용해온 것이었습니다. 수사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증거물로 수거했죠. 보온병 내부를 검사한 결과 바닥에서 미량의 합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누군가 장군의 보온병에 직접 약물을 투입한 것이 분명했어요.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투입했는가였습니다. 수사대는 사령부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조인서 장군이 훈련장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의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여러 참모들이 장군의 집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훈련장 출발 30분 전 작전과장 임창석 대령이 장군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임창석 대령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약 5분간 집무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빈손이었죠. 수사대는 임창석 대령을 소환했습니다. 대령은 침착한 표정으로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당시 사령관님께 작전 보고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보온병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보온병이요? 사령관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것 정도는 알죠. 모든 참모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임창석 대령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사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했죠. 확대된 영상에서 미묘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임창석 대령이 보고서를 전달한 뒤 장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순간이 있었어요. 전화를 받기 위해 집무실 안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임창석 대령의 손이 책상 위 보온병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영상 품질이 완벽하지 않아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대는 확신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약물이 투입되었다고 말이죠. 수사대는 임창석 대령의 집무실과 숙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물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령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약물 투입 도구도 관련 서류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군의학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 목록을 확보한 것입니다. 생화학전 방어 연구 자료는 최고 등급 보안 자료였고 접근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어요. 3개월 전 임창석 대령이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명목은 작전 연구자료 수집이었죠. 그 방문 이후 실험용 합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 샘플 한 병이 분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측은 당시 실험실 정리 중 분실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분실이 아니라 절도였던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씩 임창석 대령을 향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영상만으로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임창석 대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령은 수사대의 추궁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임창석 대령 혼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배후 세력이 존재했고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수사가 임창석 대령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대령은 예상치 못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이틀째 되는 날 임창석 대령은 군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고발 대상은 다름 아닌 정아린 훈련병이었습니다. 혐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관살인 미수, 명령 불복종, 그리고 상급자에 대한 폭행이었죠. 임창석 대령은 치밀하게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할인이 조인서 장군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 그것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살해 시도였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정아린 훈련병은 입대 전부터 문제인물로 기록된 자입니다. 1년 전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아무런 허가 없이 장군님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습니다. 임창석 대령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심의 근거가 되었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칼을 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치명적인 부위를 정확히 알고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은 할인을 소환했습니다. 할인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정아린 훈련병, 임창석 대령의 고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인서 장군을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닙니까? 할인은 검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장군님을 살렸습니다. 만약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장군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할인은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답했어요.
의학적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조사가 끝나고 할인이 조사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임창석 대령과 마주쳤어요. 대령은 할인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옆을 지나가며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넌 1년 전부터 이미 제거 대상이었어. 사령관은 오늘 죽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 할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임창석 대령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한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그날 밤 군 수사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창석 대령에 대한 조사가 깊어지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대장이 회의실 스크린에 조직도를 띄웠어요. 임창석 대령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5명의 고위 장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5개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임창석 대령을 포함한 5명의 장교였어요. 모두 사령부와 국방부 핵심 부서의 포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인사과장, 예산과장, 군수과장, 그리고 정보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10년 전부터 같은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국방정책연구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수사대는 이들의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지난 3년간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회의를 했고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인서 장군이 추진하는 전투병력 감축안을 저지하는 것이었어요. 감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줄어들고 그들이 관여하는 부서의 영향력도 약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방위산업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지난 2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허위 업체를 통해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임창석 대령을 차기 실세로 만들어 조직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죠. 조인서 장군만 제거되면 임창석 대령이 차기 사령관 후보로 떠오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사대장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인서 장군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한기 훈련이 최적의 기회였죠. 외딴 산속, 의료시설이 없는 곳, 급작스러운 사고로 위장하기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어요. 군 내부의 쿠데타 수준의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아린 훈련병이 10초 만에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 겁니다. 수사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할인 훈련병이 장군을 살리지 않았다면 이들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사고사로 처리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임창석 대령이 할인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그들의 음모를 망친 유일한 증인이었고 살아있는 한 위협이었죠. 대령이 할인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수사대는 긴급하게 할인의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할인이 머물던 임시 숙소에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경비병이 발견해 침입자는 도주했지만 할인의 방문 손잡이에서 독극물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리는 그날 밤부터 특별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어요. 임창석 대령과 그 배후 세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이미 수년간 공들인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이제는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에는 임창석 대령의 속삭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넌 1년 전부터 이미 제거 대상이었어. 하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군의관 자격을 박탈당한 것도 일반 여군으로 재배치된 것도 모두 이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군 헌병대 디지털 포렌식 팀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장 사건 당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포렌식 전문가들은 밤을 새워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포렌식 팀장이 수사대장에게 급히 보고했어요. 대장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표시되었습니다. 훈련장 사건 당일의 시간대가 분 단위로 나열되어 있었죠. 포렌식 팀장이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조인서 장군께서 쓰러지기 5분 전부터 정아린 훈련병이 응급처치를 시작하기 10초 전까지 정확히 5분간의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수사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삭제? 단순 오류가 아니고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복구를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장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로그 기록이 나타났어요. 삭제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군 정보사령부 수준의 전문 기술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일반 장교도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암호화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임창석 대령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반드시 정보부서에 접근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개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삭제된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수사대장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답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이었을 것입니다. 조인서 장군이 쓰러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그곳에 놓이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장면 말입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죠. 이것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수사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접근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삭제 당시의 접속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범인은 자신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정보과장 김영수 대령을 조사해야 합니다. 포렌식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대령은 앞서 발견된 5명의 장교 중 한 명이었죠. 정보사령부 출신으로 디지털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고급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김영수 대령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보부서 책임자였던 대령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수사팀이 곤란해질 수 있었죠.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린이 머물고 있던 특별보호시설 근처 군부대 급양조리원에서 일하는 박만희 할머니가 수사대에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정아린 훈련병과 꼭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만희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군부대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해군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었죠. 전역 후에도
군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며 조리원으로 재취업한 것이었습니다. 수사대는 박만희 할머니와 할인의 면담을 허가했습니다. 할머니는 보호시설로 들어와 할인과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의 눈빛은 젊은 시절 장교였을 때의 날카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사령관님을 살렸다는 소식 들었다. 예, 할머니. 박만희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애야, 너희들 위에 더 큰 그림자가 있어. 조인서 장군이 눈엣 가시였던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할인이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는 40년을 이 군대에서 살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지. 지금 너희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들이 아니야.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조직이야.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것처럼 보였죠. 15년 전부터 군 내부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었어. 표면적으로는 정책 연구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력이지. 예산을 빼돌리고 인사를 조작하고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해왔어. 할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수사대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조인서 장군은 2년 전부터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왔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군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 그래서 그들이 장군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거야. 할머니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의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교들 목록이야. 모두 개혁을 외치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지. 교통사고, 심장마비, 추락사고.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나는 알아. 모두 그들의 손에 죽은 거야.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음모였어요.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다음 목표이기 때문이야. 할인아, 넌 그들의 계획을 망쳤어. 10초 만에 수년간의 준비를 무너뜨렸지. 그들은 절대 너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박만희 할머니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넌 희망이기도 해.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 혼자서 어떡해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야. 군 안에는 여전히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낼 기회를 말이야. 할머니는 일어서며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인아, 앞으로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멈추는 순간 모든